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입니다. 한재우 에세이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버티기의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한 것은 게임 방송을 즐겨보던 20대 무렵이었다. 자취방의 동그란 밥상에 앉아 끼니를 때울 때마다 나는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간 텔레비전으로 스타크래프트를 보았다. 특히 눈길이 가던 선수는 테란의 황제 임요한이었다. 더 어린 세대에 밀려 실력이 한풀 꺾인 상태였지만 그의 플레이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른 프로게이머와는 달리 쉽게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져 역전이 쉽지 않더라도 그는 항복을 뜻하는 쥐지를 치지 않았고 다른 시도를 해볼 여지가 100% 사라져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보기에 따라서는 구차하게 혹은 매너 없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버티기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그런 버티기 중에 정말로 마법 같은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상대방의 실책과 우연한 행운이 기적처럼 마구 겹쳐지면서였다.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버티는 한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그 시절 나는 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다. 전공서적 앞에서 버텨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저 생각이 지나지 않았다. 이른 아침 법대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법전을 조금 뒤적이다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 중앙도서관 서고로 자리를 옮겼다. 매일의 공부에서 버티지 못했고 끝내 1년의 공부에서 역전하지 못했다.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은 결국 버티기에 실패한 까닭이었다. 몇 번의 미끄러짐 뒤에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굳어지자 애써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대학 인근에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 커피 한 잔을 팔 때마다 물 한 통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카페였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니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절반, 일단 가다 보면 어떻게든 길이 보이겠지 하는 마음이 절반이었다. 카페를 오픈하고 틈이 날 때마다 손바닥만한 접이식 식탁에 기대어 글을 썼다. 희망과 불안함, 감사와 막막함에 대한 단상이었다. 손님은 드물었다. 근처에 카페가 70개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이미 오픈한 뒤의 일이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글을 끄적거리는 시간 역시 길었다.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문장을 이어나가는 순간은 행복했지만 월세를 감당할 수는 없었다. 버티고 싶었으나 버티기는 어려웠다. 카페를 접고 독서교육 회사에 들어갔다. 책을 좋아한 데다 법학 전공에 장사 경험이 있었으므로 회사에서는 쓸모가 많다고 보아주었다. 전략실에서 영업본부까지 6개 부서에서 일했다. 원해서 간 자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미련한 자리도 필요해서 불려간 자리도 있었다. 출퇴근 지하철과 열띤 회의와 마감날의 생맥주가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고단하게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7년의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운동을 갔다. 땀을 흠뻑 흘려야 머리가 맑아졌고
머리가 맑아져야 잠들기 전까지 글을 쓸 수 있었다. 주말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대개 작업을 했다. 그러는 사이 몇 권의 책이 나왔고 3년 넘게 주 3회 팟캐스트를 올렸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했다. 버티는 시간들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노력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단지 버티기였다. 해야 할 일과 마감을 정하면 시간은 게임 속의 적처럼 밀려온다. 책상 앞에 앉아 꾸역꾸역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 쥐쥐를 치지 않는 한 나는 지지 않았고 지지 않고 버티는 한 무언가가 나왔다. 한참을 버티다가 뒤를 돌아보면 결과물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렇게 쌓인 결과만큼 실력은 더 늘었다. 비결은 단순했다. 때때로 노력이란 말은 굉장히 눈물겹거나 혹은 다소 우아하게 들린다. 하지만 본질은 조금 다르다. 보통은 죽을 만큼 힘들지도 감상에 잠길 만큼 아름답지도 않다. 나는 내가 하는 노력들이 축축하게 젖은 구두를 신은 채 먼 길을 걷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2시간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버틸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시와 장사를 경험한 나는 버텨야 할 이유와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 늘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버틸 수 있으므로 버텨야 했고 버팀으로써 조금씩 나아졌다. 이 글은 그런 버티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버티면서 했던 나의 생각들이 버티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버티는 사람은 늘 어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시작은 준비가 모자라고 진도는 마음처럼 나가지 않으며 종종 찾아오는 이 원치 않는 슬럼프다. 원래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 사람은 젖은 구두를 신고 계속 걸어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걷는 쪽으로 결정한 바에야 웃으면서 버티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버티는 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강의가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다. 한 분이 손을 들었다. 작가님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잠깐 말문이 막혔다. 똑 떨어지게 대답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 곰곰이 생각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아무래도 나는 커다란 꿈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 물론 남들처럼 이런저런 꿈이야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커다란 꿈은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커다란 꿈을 갖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Boys be ambitious라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공언한 케네디 대통령 덕에 닐 암스트롱과 아폴로 11호가 있고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한 프레디 머큐리 덕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덕분에 몇 번인가는 이런 일도 해보았다. 팔이 오돌오돌 소름이 돋을 만큼 커다란 꿈을 정해서 펜으로 적은 후 그 꿈을 적은 종이를 고요한 새벽에 뚫어져라 응시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보려고 끙끙거림은 물론이다. 요컨대 꿈을 이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서 제시하는 요령들을 웬만큼은 따라 해보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뭐랄까, 멋진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기분 나쁠 이유야 없지만 애써 그렇게 할 때마다 왠지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생일날이 아닌데 생일 케이크를 먹는 느낌이랄까? 며칠쯤 열심히 하다가 매번 흐지부지 된 까닭은 그래서였다. 물론 어느 쪽이 되었든 달리고 보는 편이 낫지 않나 싶은 불안감은 늘 있었다. 그냥 아무 언덕 꼭대기에나 깃발부터 꽂아두고 저기가 고지다 라며 뛰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손해를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작심 7일 정도로 부를 수 있는 흐지부지한 꿈의 패턴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무리해서 뒤처진 한 마리 얼룩말이 된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일 케이크의 달콤함과 얼룩말의 불안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가 불과 몇 해 전의 나였다. 어느 날 신문기사 한 조각을 읽었다. 대구에서 사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44세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는 키워야 할 자식이 5명이나 있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노상에서 국수를 삶았다. 억척같이 국수를 삶아내어 자식들을 키웠고 모두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켰다. 참 길고도 고단한 시간이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할머니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가난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공허함이었다. 할머니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만학도들이 다니는 중학교를 알게 되었다. 주저없이 입학을 했다. 69세였다.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중학교 과정을 온전히 마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국수 장사를 할 때 그랬듯이 새벽까지 뜬 눈으로 견디면서 중학교 과정을 끝냈다. 만 2년이 걸렸다. 71세였다. 할머니는 내친김에 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했다. 역시 2년이 걸렸다. 73세였다. 이왕 시작을 한 공부니 더 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역시 2년 만에 학사모를 썼다. 75세였다. 졸업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이듬해 합격을 목표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꼭 처음부터 커다란 꿈이 있는 사람만이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우선은 잘 모르더라도 냅다 그럴듯한 꿈부터 정하는 편이 나을까? 나는 이런 말에도 일리는 있다고 믿는다. 크고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품었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람을 달에 보낼 정도의 꿈을 종이에 적어 매일 잊지 않고 챙겨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것이다.
커다란 꿈을 뿜으려는 시도에서 늘 실패했던 나는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결승선을 상상하는 대신 그저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보기로 했다. 오늘 써야 할 글을 쓰고 이번 주 분량의 방송을 만들고 다음 주까지 읽어야 할 책을 읽었다. 그저 내가 가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걸음을 내딛는 일에 집중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할머니의 소망이 단지 눈앞의 중학교 졸업장 하나뿐이었던 말이다.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온 사이에 몇 권의 책이 나왔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반드시 커다란 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대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해보니까 꼭 커다란 꿈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다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원래 피터캣이라는 재즈 카페의 주인이었다. 대학생이던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고 나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연 가게였다. 재즈 카페라고는 하나 기본은 술집이다.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만만할 리 없고 겨우겨우 대학 졸업장만 따기에도 벅찬 시간이었다. 7년 동안이나 적을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 와세다 대학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지금의 아내뿐인데 아내감을 찾았다는 게 교육기관으로서 와세다 대학의 우수성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소설가가 될 생각은 아니었다. 두 분 다 국어 교사였던 부모님 덕분에 그저 책을 좋아한 일이 전부였다. 그나마 일본 주류 문학도 아닌 영미권의 번역 문학을 주로 손에 들었다. 집안에서의 대화 주제가 온통 일본 문학인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다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소설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언젠가 제대로 된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책을 읽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니, 책을 담았던 상자의 냄새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랬던 하루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우연한 계기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가게 근처에 야구장이 하나 있었다. 야쿠르트 스왈로스 팀의 구장이었다. 하루키는 일이 없는 날이면 외야의 잔디밭에 앉아 경기를 보곤 했다. 그날은 마침 1978년의 개막식 날. 봄의 야구장답게 관중석에는 사람이 가득했다. 스왈로스의 터 차자가 나와 시원하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딱!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쭉쭉 뻗어나갔다. 2루타였다. 시원하게 날아가는 공의 궤적을 보면서 하루키는 문득 소설을 한번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도스토옙스키나 발자크의 폐적한 가망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온 말처럼 들리지만 하루키가 수차례 한 이야기니 믿을 수밖에. 그날부터였다. 돌아오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원고지를 샀다. 가게를 마감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장부 정리까지 끝낸 다음 맥주 한 잔을 옆에 두고 쉴 수 있을 만큼 원고지를 채웠다. 그 애는 하루키도 스왈로스도 참 열심이었다.
가을이 왔을 때 스왈로스는 창단 이후 첫 번째 우승을 했고 하루키는 첫 작품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탈고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무엇을 쓰게 될지도 몰랐다. 다만 쓰고 싶은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조금씩 썼을 뿐이다. 다행히 하루키는 운이 좋았다. 첫 작품이 문예지에 실렸고 신인 문학상을 탔다. 그래서 그는 영업, 청소, 장부 정리를 마친 뒤에 맥주 한 잔과 함께 2권의 책을 더 썼다. 가게를 접고 전업소설가가 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글을 써서 먹고 살아보기로 결심한 하루키가 시작한 일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달리기였다. 새벽 5시에 기상한 하루키는 매일 10km를 달렸다. 일이 많건 적건, 약속이 있건 없건, 어떤 경우에도 밤 10시에는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운동화 끈을 묶었다. 그는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 운동을 결심한 편에 가까웠다. 글은 애를 써야 나오지만 밥은 가만히 있어도 먹어야 했다. 글로써 밥을 버는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밥을 먹을 도리가 없었는데 먹으려 애를 쓰기 위해서는 펜을 잡은 몸이 버텨줘야 했다. 그래서 택한 일이 운동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달리기였다. 하루키는 작정하고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능이 나의 좌우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건강이 재능을 불러올 수는 있어도 재능이 건강을 불러올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달리기는 밥뿐만 아니라 하루키의 삶 자체를 바꾸었다. 소설가는 삶의 정수를 소설에 담는 까닭에 삶이 바뀌면 소설이 바뀐다. 매일 어떤 행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삶은 그 행동을 떼어놓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소설가가 되었을 때 작정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쓰고 있는 작품은 이전에 내가 쓴 작품과는 젖지 않게 다른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시작하는 인연에게 3가지가 있다. 시작하는 줄도 모른 채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버린 인연이 있고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인연이 있다. 그리고 시작할 인연이 없었지만 작정하고 시작한 인연이 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에워싼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잘 들어맞아서 인생이 자연스럽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 시절 인연과 사람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덕스럽고 기다림은 긴데 귀한 삶은 너무도 짧다. 그렇기에 인연이 다가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도 먼저 운동화 끈부터 묶는 이들이 있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든 어쩔 수 없이 시작하든 작정하고 시작하든 내딛고 나면 같은 시작임을 그들은 안다. 작정이란 지어서 정한다는 뜻이다. 가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허락을 구하지 말고 성공을 셈하지 말고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지어 정하기를. 운동화 끈을 묶는 일부터 출발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니까. 정치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교수의 전공은 미학이다. 그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전 비행기 값이라도 벌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사를 마친 상태였으니 30쯤 되었을라나? 그렇게 상가 건물 2층에 개딱지만한 방에서 자판기 커피로 밤을 달래가며 286 컴퓨터로 써낸 글이 3권짜리 미학 오디세이였다. 지금은 우리나라 미학 대종서의 고전이 되어버린 책.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판본은 20주년 기념판이다.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한 진중권 교수는 철학과 예술에 대한 글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평생 쓴 원고들을 탁탁 쌓아서 노끈으로 척척 묶으면 아마 자동차 트렁크쯤은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일해온 동안 분명 지식은 깊어지고 사고는 넓어지며 필력은 늘었을 텐데 그는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몇 차례 이 책만큼 대중적인 책을 써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시절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의 황홀한 기쁨은 다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잘 쓸 수 있는데도 이런 책을 다시는 쓸 수 없을 거라고? 실력이 더 쌓이고 준비가 더 잘 된 뒤에 시도하면 당연히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전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잘 모를 때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미학이라는 학문에 갓 입문한 그때는 나 역시 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독자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을 재미있어 하는지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학이 더 깊이 들어갈수록 천진난만함은 사라지고 독자와 소통의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진다고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길의 기준에 독자의 공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경험은 황금으로 된 실처럼 무한히 늘어나는데 그 실이 아득히 길어지다 보면 실의 머리가 묶인 곳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게 된다. 시간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안개의 두터움이 경험의 기억을 뒤덮을 때 제일 먼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은 벚꽃잎처럼 색이 옅은 설렘일지도 모른다. 내가 카페 주인일 때였다.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엮어보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메리카노와 라떼도 구분할 줄 모르던 30의 남자가 여대 앞에서 커피를 팔 때 겪는 일들. 오고 가는 사람들이며 실수를 했을 때의 아찔함. 꽃가게 아주머니와 떡볶이집 청년과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에 대해 써보라고들 했다. 사실 에피소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야깃거리가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나는 글을 쓰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유명세를 탄 맛집이 된 것도 주인장이 커피 마스터에 오른 것도 아니었으므로
아직은 글을 남길 때가 아니지 싶었다. 그 시절 나는 더 알고 더 익숙해지고 더 자리를 잡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정말이지 그건 갓 뽑아낸 에스프레소처럼 쓰고 진한 착각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열쇠를 부동산에 넘겨주기 전날 가게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기억난다. 캄캄한 밤이었다. 이 가게에서 함께한 날짜와 그동안 기부했던 총 금액을 작은 칠판에 분필로 적어 창문틀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떴다. 나는 나중에 이 가게에서 겪은 서툰 기억들을 모아 글을 써보리라 생각했다. 그것이 벌써 7년 전이다. 나이를 야금야금 먹고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추억은 푹 익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이나 시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함을 얻었다. 그 사이 글솜씨도 늘었고 읽은 책도 많아졌으니 주절주절 쓰고자 한다면 더 나은 글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그런 실감을 어렴풋하게 갖고 있다. 결국 그때의 일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자주 돌아오던 월세 나비빌과 이제 커피 맛있어 라며 까르르 웃던 학생들의 목소리와 비 내리는 창가에 기대어 온몸으로 맡던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이제는 흐려졌다. 그것은 곧 감히 사라짐을 의미한다. 연녹색 어린 풀처럼 선세했던 감 위에 시간과 지식이 진흙처럼 쌓여 굳어버렸다. 나는 7년 전에 글을 써야 했다. 가게 벽에 매달린 손바닥만한 간이 탁자에 앉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날의 일들을 써보았어야 했다. 비록 그것이 비행기 값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쓸모없는 종이 뭉치가 될 뿐인 운명이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그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될 내일이 아니라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오늘이 아닐까? 완벽한 내일이 아닌 초라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학 오디세이 20주년 기념판의 서문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나만은 영원한 소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은 아무도 비켜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막 30을 넘긴 청년의 몸속에 지금은 50을 넘긴 중년의 사내가 들어앉아 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버스에서 잠깐 졸면서 꿈만 같다. 30의 일을 50으로 미루지 말기를. 마찬가지로 준비될 내일을 핑계 삼아 부족한 오늘의 시작을 미루지 않기를. 꿈은 2번 꿀 수 없고 지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느 대학생의 고민을 들었다. 군대를 마치고 복학해서 3학년까지 마친 학생이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교에 전공도 취업하기에 괜찮았다. 학종도 그럭저럭 그만하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친구의 고민은 이랬다. 동기들은 다들 갈 길을 정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시 공부든 취업 준비든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으니 불안해요. 그는 마치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넘어진 선수처럼 발을 동동 굴렀다.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대학교 3학년, 22, 3살이 어디를 봐서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반문해 보았지만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물론 출발이 늦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누구는 1차 시험에 붙었다더라. 누구는 어디 인턴을 했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연덕스럽게 조금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나 자신이 제법 늦가기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27에 대학을 졸업한 뒤 29의 군대를 갔고 32에 취직을 했다. 글을 쓰기 시작한 나이는 31. 팟캐스트는 35에 오픈했다. 눈을 씻고 찾아도 지름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유자적하게 가는 삶이 좋아 일부러 슬로우 라이프를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을 뿐이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고. 그래도 이런 경험 덕분에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늦게 가고 느리게 가는 일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나도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며 밥벌이를 했고 틈을 내어 추가로 몇 권의 책을 썼으며 팟캐스트와 유튜브도 즐겁게 만들었다. 남들보다 늦기는 했어도 내 길을 찾아서 내 걸음으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울해할 필요 따위는 조금도 없다. 아무리 늦게 출발하더라도 사람은 죽지 않는다. 결국 다들 일을 하고 밥을 먹으며 잘 살아가기 마련이다.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늦었다는 강박관념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지 싶다.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틀렸다는, 평생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피해의식 말이다. 마라톤 대회는 참가자가 많으면 출발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눈다. A그룹, B그룹에 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G그룹, H그룹에 배정되는 사람도 있다. H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달리는 내내 B그룹보다 뒤처져 있다고 괴로워하면 달리는 데 도움이 될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코스를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중요한 것은 등수가 아닌 완주와 기록이다.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끝까지 뛰면 된다. 일부러 늦을 필요는 없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면 그 또한 인생이다. 그리고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꼭 전체 기록이 나쁘리란 법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신경 써야 하는 건 남들의 위치가 아니라 나의 호흡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니까. 나는 늦게 졸업을 했고 늦게 취직을 했고 늦게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나의 글과 나의 걸음이 좋다. 그거면 충분.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일들을 하세요?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자리에 가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받는다.
만원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똑같은 회사원이면서도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일주일에 3번 팟캐스트까지 방송하는 내가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싶다. 초인적으로 잠을 적게 자는 숏슬리퍼거나 나름의 기막힌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눈치. 하지만 나의 답변은 송구하게도 늘 평범하다. 딸린 식구가 없이 아직은 혼자다 보니 시간이 되네요. 술, 담배 안 하고요. 대학 시절 유명한 조국 교수님의 형법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강의에도 충실하고 트위터도 많이 쓰며 책도 계속 내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까지 꼬박꼬박 챙기는데 그러면서도 논문 실적이 우수해서 법학자 가운데 실적이 늘 최상위권인 교수님이었다.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시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그때도 교수님의 답은 짧았다. 술 안 마시고 골프 안 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산성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들이 늘 부러웠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과 글들을 열심히 찾아듣곤 읽곤 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였다. 요지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가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딱히 없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 하는 데서 생산성이 갈린다. 12, 3살 아이들을 인솔해서 미국에 영어 캠프를 데려간 적이 있다. 그 가운데 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2명 있었다. 거기서 나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다. 자습 시간이었다. 원어민 교사는 문제를 풀라고 프린트를 나누어 주고는 교실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렸다. 그러다 어떤 아이가 하나도 모르겠네 하고 한숨을 내쉬자 하나둘씩 잡담이 시작되었다. 잡담 소리는 라디오 볼륨을 올리듯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2명은 확실히 달랐다. 그 둘은 프린트를 끝까지 풀더니 과제를 다 마친 다음에야 수다에 끼어들었다. 마치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20분을 공부한 친구도 고작 3, 4분을 공부한 친구도 있었다. 그 순간 둘의 생산성은 몇 분의 차이가 났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마 공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관찰하는 동안 나 자신의 생산성을 뒤돌아보았다. 퇴근 뒤에는 주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주로라는 단어에 담길 수 있는 범위는 천양지차다. 집중해서 2시간을 쓰는 날이 있는가 하면 대충 뒹굴뒹굴 하다가 채 30분을 못 채우는 날도 있다. 그런 날도 특별히 다른 일을 한 것은 아니니 주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이 틀리진 않다. 하지만 두 경우의 생산성은 4배쯤 차이가 난다. 하루에 2시간씩 집필했을 때 1년에 1권의 책을 낼 수 있다면 30분씩 쓸 때는 4년이 걸린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생산성이 높은 쪽이라고 해서 일상을 훨씬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은 아니다. 30분 일하는 쪽에 비해 2시간 일하는 쪽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리고 30분 일하는 사람이
2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논다면 또 얼마나 대단하게 놀 것인가? 그저 조금 절제력을 발휘해서 약간의 수고를 더할 뿐이다. 우리는 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저것을 못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넉넉해도 하지 못한다. 원래 시간은 상대적인 까닭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이 충분한 때는 오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에게 할 일이 밀려들지 않는다. 일이 있는 사람에게 어차피 시간은 늘 빠듯하므로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술자리를 줄이고 자투리 시간을 긁어내어 한 문장을 쓰든 한 땀을 뜨든 한 소절을 부르든 우리는 해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는 초대형 베스트셀러 장미의 이름을 쓴 소설가다. 하지만 소설가이기 이전에 그는 기호학자, 철학자, 미학자로서 세계적인 석학이다. 소설보다는 학문에 들리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말한 적도 있다. 당대의 천재라고 불려도 좋을 에코에게 인터뷰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십니까? 에코가 대답했다. 세상에는 틈이 많습니다. 20살 무렵 책을 읽다가 움찔했던 적이 있다. 제어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공자가 말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손질할 수 없다. 논어 중에서 썩은 나무다. 가능성이 없는 썩은 나무다. 공자가 낮잠을 자는 제자를 그렇게 질책하고 있었다. 이 구절이 엉덩이에 매질을 하듯 매섭게 다가온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다. 저녁잠이 있는 사람은 아침잠이 없고 아침잠이 있는 사람은 저녁잠이 없으며 밤잠을 잘 자는 사람은 낮잠이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내 경우에는 모조리 틀린 소리다. 식탐이 많은 사람이 뷔페에 가면 에피타이저도 잘 먹고 메인 디시도 잘 먹으며 디저트 역시 잘 먹지 않는가? 잠탐이 많은 나도 꼭 그 모양이다. 일찍 잠드는 날도 늦잠을 자고 늦잠을 잔 날도 낮잠을 잔다. 그때까지 나는 그럭저럭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온 편에 속했다. 딱히 떠벌리진 않아도 나의 미래는 제법 장밋빛이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했다. 20살이란 그런 나이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봄이니까. 그런데 민들레 솜털처럼 보송보송하고 진달래 꽃잎처럼 여리여리한 20살의 나에게 공자가 선고한 셈이었다. 너는 썩은 나무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삼당 사락 같은 무시무시한 구호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라도 주워 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벌레들이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 잡히는 거야. 라고 당당히 대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중에는 나폴레옹이나 트럼프처럼 잠이 적은 숏슬리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나처럼 8시간을 쿨쿨 자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길이 없는 걸까?
썩은 나무 구절을 본 이후 대학 시절 내내 이런 고민과 자책을 안고 살았다. 아침형 인간이나 4시간 수면법과 같은 시도들, 며칠도 못 되어 예외 없이 실패한지라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잠을 줄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늘 빚쟁이처럼 내 마음 한구석을 지그시 눌렀다.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은 거의 졸업반 때의 일이었다. 교양 과목으로 불교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거의 도인이었다. 집중 수행차 어느 섬에 틀어박히거나 며칠씩 잠을 안 자고 견딘다고도 했다. 나는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심 도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랬더니 잠을 줄이는 방법을 묻는 나에게 교수님은 단박에 이렇게 답을 했다. 잠을 줄일 생각을 하지 말고 더 많이 깨어있을 생각을 해. 어깨에 죽비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잠을 줄이려 하지 말고 더 깨어있으라니.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5시간만 자겠어 라고 생각하면 잠을 줄이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일종의 극기 훈련이 되는 셈이다. 극기 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지라 무의식에서는 저절로 잠 하고 잠을 갈구한다. 마음 깊숙이에서 잠을 찾으니 아무리 밀어내도 잠이 올 수밖에. 반면 무언가 일이 있어서 더 깨어있으려 할 때는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해야 할 일로 향하고 잠은 부차적이 된다. 두뇌가 계속 움직이므로 잠이 점차 멀어진다. 그런 중에 오는 졸음은 정말 우리 몸이 꼭 필요해서 보내는 신호에 가깝다. 고민 없이 기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그만이다. 깨어있는 동안은 최대한 열심히 산 거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수님의 답변에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려 발버둥 칠 때 나의 초점은 일이나 공부가 아니라 잠 그 자체였다. 잠을 적게 자는 만큼 성공이 따라올 거라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의 가늠자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극기의 총량이 아니라 생산성의 총량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의 총량이 극기의 총량으로 이어지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억지로 잠을 줄이기 이전에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먼저 깨어있는 시간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공자가 제여에게 했던 썩은 나무 이야기에 대해 다른 해설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땅으로 귀양 가서 펴낸 논어거금주에 실린 해석이다. 다산은 공자가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낮잠을 아예 자지 않았을 리는 없다.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전제에서 출발했다. 공자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밤늦게 일할 수도 있고 꼬박 밤을 새워 공부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자가 낮잠을 자는 모습 하나만 보고 앞뒤 사정을 따지지도 않은 채 대뜸 썩은 나무 운운한 것은 이상하다. 혹시 낮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고
공자가 야단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공자는 긴 세월을 여기저기 떠돌며 보낸 사람이니 육체의 노곤함을 잘 알 것이다. 졸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꾸짖는다면 성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에 다사는 곰곰이 생각했다. 공자가 제자에게 썩은 나무라는 극한 표현까지 써가며 매섭게 야단을 친 데는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낮에 졸았거나 낮잠을 잤다고 해서 야단을 쳤다는 해석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강조한 공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다사는 이렇게 해석했다. 제여 주침. 제여가 낮에 누워 있었다. 졸리면 졸 수 있다. 졸다가 정 안 되겠으면 눈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고 졸리지 않을 때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라. 가 공자가 입이 닳도록 강조한 말 아닌가? 하지만 제여는 누워 있었다. 졸리지도 않으면서 낮에 누워 빈둥거렸던 것이다. 다산의 해설을 읽으며 나는 뜻을 깨우치고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라는 옛 어른들의 심정을 이해할 듯 싶었다. 낮잠이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태도가 문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억지로 잠을 줄이지 않는다. 대신 깨어있을 때 더 집중하려고,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애쓴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 빈둥거리지만 않으면 적어도 썩은 나무는 아니니까. 그러면 뭐가 되더라도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점심시간에 한 조각을 똑 떼어내 회사 근처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다. 클럽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리지만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조그만 체력 단련실이다. 러닝머신 3대와 허름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들이 몇 개 있는 곳. 물론 공짜는 아니고 3개월에 9만원인데 작은 샤워장까지 딸려 있어 운동하기에 부족함은 없다. 점심시간이 되면 속옷과 운동복을 넣은 가방을 들고 주민센터로 향한다. 옷을 갈아입고는 발목과 무릎을 요리조리 매만진다.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준비운동?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다. 몸을 풀지 않고도 수영장에 풍덩 뛰어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관절 여기저기가 비명을 지른다. 다 마친 후에도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면서 다정하게 몸 구석구석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수다.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로 위장의 처음과 끝을 달래듯이 말이다. 후다닥 달리고 쓱쓱 씻고 우적우적 구내식당 밥을 먹으면 점심시간 60분이 뚝딱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달리는 거리는 대략 3km 남짓이다.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식이다. 길지 않는 점심시간에 나름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은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형편껏 한 걸음씩이라도 내디디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세상에 닿으리라 믿고 있다.
이미 이름 있는 작가가 되어 바쁘게 활동하는 지인이 직접 들려준 말이다. 첫 번째 책에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었어. 나중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살면서 보아온 이들 중에서 나도 저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한 사람이 둘 있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서울대 황농문 교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은 그가 쓴 에세이를 통해 제법 알려진 편이다. 새벽에 일찍 눈을 뜬다. 운동화에 끈을 묶고 10km를 달린다. 맑은 정신으로 4~5시간쯤 소설을 쓴다. 오후에는 밀린 편지를 쓰거나 소설을 읽고 맥주를 마신다. 저녁 무렵에는 수영을 즐기거나 또다시 맥주를 마시고 가능한 일찍 잠든다. 루틴을 중시하는 하루키는 장편 소설을 집필하는 기간 내내 제작 공정을 지키듯이 이런 일상을 지킨다. 몰입으로 유명한 황농문 교수도 생산성을 최고로 만드는 생활 리듬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졸리면 아무 때나 자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잘 조율된 기타주처럼 적당한 강도로 계속 연구과제를 생각하되 날마다 최소한 30분은 땀을 흘려 운동을 한다. 운동은 구기 종목처럼 되도록 재미있는 것으로 고른다. 이런 일상을 지속하면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음은 물론 높은 행복감과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황농문 교수는 단언했다. 두 사람의 일상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운동이다. 일과에서 절대로 운동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루키와 황농문 교수가 대단한 몸짱이거나 어마어마한 스포츠맨인가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저 행복한 일상과 심신의 단련, 그리고 이번 생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지점에 닿기 위해 매일 시간을 떼어내어 몸을 움직이는 보통 사람이다. 운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나는 크게 한 걸음을 더 내딛어 운동은 성공 노하우 같은 것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행복의 법정 같은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증인석에 서서 운동은 그 자체로 행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할 셈이다. 다행히 심리학자들도 내 손을 들어준다. 하버드대의 조지 베일런트는 운동을 행복으로 가는 7가지 열쇠 중에 하나로 꼽았다. 나머지 열쇠들이 안정적인 결혼이나 높은 교육 수준, 성숙한 방어 기제인 것에 비하면 운동은 거의 바닥에 떨어진 동전처럼 손에 넣기 쉬운 열쇠임에 틀림없다. 보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전국에 돌아다닐 때 필수적으로 넣은 동선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루 한 번 헬스클럽을 들리는 것이다. 내가 확고하게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운동하며 사는 삶은 아니지만 운동하며 사는 삶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매일 아침 안개자욱한 호숫가를 달리고 매일 저녁 마룻바닥을 쾅쾅 구르면서 죽도를 휘두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사람이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으며 그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있다. 그 정의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아침에는 호숫가를 달리고
저녁에는 검도를 하며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 나에게는 최고다. 확고하게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다.